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277개 회사 여성 임원 비중은 평균 3.0%,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은 66.1%였습니다. 여성 임원 가운데 경력 비중은 49%로 내부 승진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내부 승진을 한 남성 임원은 53.2%였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과는 달리 여성 임원의 존재는 기업에 득이 된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없는 기업보다 영업이익이 1.7배 높았고요. 여성 임원 수가 4.6명을 넘어서면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걸개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1975년부터 지켜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신박 세상. 토론 아니고 수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진짜 봄이 시작된 오늘 봄의 전령사 두 분이 오셨습니다. 봄의 전령사 치고는 조금 칙칙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경제 전망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실지 기대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성의 날이에요. 저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365일 축하하기 때문에.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여대 교수님으로 이제 평생을 지내셨는데 네. 어떠세요? 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우리 여성 인력들이 더 사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문에 어떤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가.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남자들만의 어떤 세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여대생의 여자를 띄자. 그런 이야기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즉 여성이 사회에서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 이유는 양면적이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어떤 그런 구조도 있고, 또 여성 스스로도 너무나 여성적이다. 따라서 중성화돼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여성으로서의 그 장점과 남성으로서의 장점이 산업 현장에서 시너지를 낼 때 저는 그 더욱더 활발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우리 사회자님 말씀에 네. 동의하는 편이고요. 우리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남성의 사회고 여성들의 차별이 심각하다라는 신 교수님 지적도 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 능력과 정말 그 사람의 열정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이제 공정한 평가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OECD 비교를 해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우리가 거의 가장 심한. 맞아요.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 예, 노동시장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요. 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 장려가 되고 더 참여하면 할수록 저출산에서 일어나는 많은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성별 차별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이거 미국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상당히 여성 평등이 발달된 사회로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존 맥케인 네. 애리조나 상원의원의 뒤를 이어서 어떤 여성분이 됐는데 이분이 공군 출신이세요. 네. 미국에서는 최초로 전투기를 모은 여성이 상원 의원이 되셨는데 네. 이분이 어제 저걸 했어요.
밑으로 했었어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성폭행을 당했다. 그 자리에 오른 여성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 사회가 아주 특히 공군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국가 같이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한 그런 성평등주의 나라에도 네. 지금 그 상원의원 정도 되신 분들이 성폭행을 당했다.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성폭행을 여러분 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네. 첫째 굉장히 해결하기 쉽지 않다. 둘째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셋째 한 100년은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100년 후에 해결되겠죠.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우진 지금 국가보훈처 처장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전 육군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시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도 근데 밖에 보세요. 우리 한 분 빼고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의 진출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30대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끈질기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뭐랄까요, 그 서포팅 시스템이라는 그렇죠. 그 지원 체계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확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일정한 정도 커리어를 하다가 단절이 되고 네. 그런 또 그래서 남녀 간의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은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 정말 그 당시 미국 그분이 겪었던 그런 미국 수준이 아닌가. 네. 하지만 지금 빨리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경제 발전도 빨리 한 것처럼 이 문제도 100년까지는 안 걸리고 네.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도 여성의 날을 맞아요. 개각이 있었는데 네. 여성의 날을 맞아요. 한 개각은 아니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제 박영선 이제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경제하고도 밀접한 부서의 장관이니까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장관의 자리를 평할 때 여성이다 뭐 남성이다 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우리 신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물론 그게 평가 아닙니까? 박영선 의원을 보기는 제가 뭐 한 35년 봤어요. 그렇죠. 방송인이요. MBC 앵커 할 때서부터 네네. 아주 요란하고 아주 과격하고 저돌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 지금 평가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네. 이분이 중소 그 벤처기업부의 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 또는 당과의 커넥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이분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지금 박상희 교수하고 유일하게 접합 부분이 있는 경쟁력을 살리는 부분 특히 네. 재벌 문제를 조금 개선하면서 중소기업을 혁신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이분이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모르고요. 오늘 네. 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이번 인사는 통합적이다. 그래서 어떤 무슨 뜻일까요?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네. 비문이라는 거예요. 비문. 문이 네. 아닌 사람을 들였으니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을 보고 제가 냉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네. 통합이라고 하면 반문을 쓰셔야죠. 반문. 근데 진영 그 의원 마찬가지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로가 달랐었잖아요. 들어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통합 아닙니까? 거기서 말하는 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문일 수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지금 그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 아니 적어도 이제 경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라면 좀 그 반문이라도 네. 중소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쓴소리를 많이 한 분이라도 모셔오는 것이 신선했을 텐데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런 부분이 그 중요한 중소 벤처 기업부의 장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 두고 보겠다. 그게 평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 박상희 교수님. 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기재위라든지 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위를 다루는 부서 아니면은 법사위 이런 쪽을 주로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중소기업 하고 직접적인 그 활동은 별로 안 하셨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뭐 기재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네. 하나는 아마 이 정치력이 있는 좀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는 장관이 오른 것을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원한 측면도 있다. 원래 초대 장관 인선 때도 네. 하마평에 올랐었고요. 그때도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정책을 당이나 정부에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아하, 있는 네. 비중 있는 인사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좀 향후 좀 중소기업부가 힘을 더 받고 일을 할 수 있지도 네.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벤처기업협회 부소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2의 벤처붐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벤처붐이 두 분이 늘 주장하시는 혁신 성장의 뭐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는 박영선 그 장관이 반가운 존재다라는 박상인 교수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몰라요,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네. 장관이 어느 정도 정책을 입안하고, 또 본인이 입안하지 않겠죠. 밑에서 입안할 텐데, 네. 지금은 이제 홍 장관에서 이제 박 장관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변부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거의 물론 이제 인사이동은 있겠지만 그 나물의 그 국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박영선 장관이 아니다. 이 방법은 전에 하던 거랑 똑같이 맹탕이니 이것을 이렇게 바꿔라라고 하는 영향이 있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그렇게 설사 중소기업이 박수치고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얼마만큼 청와대에 그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어떤 그런 교통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분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홍종학 의원도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분 경제학 박사였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영선 장관 아니면 홍종학 그 전 장관이나 저는 뭐 그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가는가를 두고 봐야 할 텐데 저는 가장 좋은 인선이었다고 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공단이나 중소기업에 오래 몸을 담았던 분 중에서 경륜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들어왔으면은 저는 아마 전 100%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신 교수님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혁신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쪽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서 바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도 전문성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비례대표 초선이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네. 역량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정서적 거리는 박영선 의원이 훨씬 가깝죠. 빚진 게 좀 있죠. 왜냐하면 글쎄요. 선거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박영선 의원은 뛰어서 줬었잖아요. 글쎄요. 뭐 그거는 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죠. 홍종학 의원은 아주 캠프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네. 박영선 의원은 반대점에 서 있다가 선대위원장으로 갔지만 정서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가요? 네, 그건 좀 의문스럽고요. 저는 단 하나는 이제 박영선 의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은 본인의 그 평소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소신들을 좀 정확하게 정책 과정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며칠 전에 나온 제2벤처붐이라고 나온 혁신 정책은 기존의 산업 정책과 다른 게 없는 정부가 발굴 육성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그 큰 틀에서 바뀐 게 없었다라는 네. 거. 그 틀을 바꾸는 역할을 좀 해 주십사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2벤처붐이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쪽에 소신이 강했던 신임 장관께서 벤처하고 전혀 상관없는 차등의결권 도입하는데
앞장서서 주무장관으로서 반대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벌써부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의원이 이제 장관이 된다면, 아직 후보자니까요. 된다면 바른 말, 명확한 말씀들을 좀 해주셔서 중소기업부 장관 자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두 분이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그리고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는데요. YTN 라디오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국민소득 3만 불 돌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를 전공한 교수님, 특히 우리 신세동 교수님은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니까 아무튼 한국 경제의 모든 것들을 몸소 느끼셨던 세대였으니까 굉장히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처음 학교 네. 졸업하고 왔을 때 1인당 소득이 2,500불, 그 3,000불이 안 됐을 때고 이제 3만 불이라고 한 10배 뛰었는데 네. 뭐 2만 불보다는 낫죠. 2만 불보다는 나은데 네.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일본이 3만 불을 돌파했을 때가 1994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네. 독일이 95년, 네. 미국이 97년이에요. 그럼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도 그 25년 앞서서 이걸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25년 전에 3만 불이라 그러면 지금으로는 얼마쯤 될까? 최소한 6만 불은 넘어간다는 거죠. 일본은 지금 돈으로 6만 불, 그때 돈으로 3만 불을 30년 전에 돌파를 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3만 불 돌파했다는 것이 전 자랑이 아니다. 이건 전 수치에 가까운 것이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3만 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컷 만들었는데 안 팔린 재고가 들어가 있어요. 재고가 들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안 팔린 차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재고요? 진짜 안 팔린 재고가 다 그 네. GDP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50%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들의 벌어가는 돈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GDP에서 이제 인건비를 따지면 대충 한 50%가 되니까 그걸로 따지면 3만 불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체감하기가 힘든 그렇습니다. 거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만 불 저희 원래 돌파한 거가 굉장한 사실 세계사적으로 봐도 대단한 네. 일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 거의 없고요. 이른바 지금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7번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건 저희가 정말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또 이런 성과를 올리기까지 우리 선배님들께서 수고하신 것들 또 저희 후배들 입장에서 그럼요. 또 치아도 드리고 또 감사도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불 우리가 돌파했다는 것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잘 나갈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네. 한국 경제제가 늘 구조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거의 이 성공이 정말 미래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네. 정말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도 필요하고 또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신세동 교수님이 너무 바람을 빼버리셔가지고 그 말에 제가 지금 뒤에 질문들을 할 힘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3만 달러 진작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달성한 거 잘못됐다. 거기에다가 달성된 요소들이 주요한 영향들이 재고와 외국인 노동자였다. 저 뭐 물어봐야 돼요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 교수님 말씀하신 네. 부분은 약간은 제가 보기에 우리 특수한 사정은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따지면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너무 그렇게 또 재고 부분도 항상 수출의 GDP에서 재고 부분이 카운트가 되니까요. 네. 그것도 뭐 우리만 잡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면에서 조금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GDP 또 GNI라고 하죠. 국민소득으로 보면은 가계 부분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체감하기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57%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우리보다 한 20%포인트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한 8%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비중이 우린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업은 잘 사는데 가계는 그다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양극화, 자영업의 어려움, 네. 중소기업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하니까 사실은 3만 불 돌파해서 굉장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긴 참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1인당 소득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었다는 거죠. 삶의 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때가 됐다. 지금 미세먼지 최근에 얼마나 기승을 부렸습니까? 그 3만 달러 넘은 날이 미세먼지 제일 심한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3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제조업인이 생산을 늘리려고 문제를 네. 얼마나 우리가 등한히 시했었던가 과거에.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삶의 질이라는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도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질 때가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우리가 되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네. 과제를 그러면 주시죠. 지금 3만 달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걸 계기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요. 3만 불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옷이라는 거죠. 옷이 조금 비싼 옷이다. 그걸 입고 다닌다는 건데 실제로 옷을 벗고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매우 부실하고 허황하다는 것이죠. 네. 3만 불이 됐든 2만 불이 됐든 그 사람의 어떤 실질적인 자산 구조가 첫째 빚이 없고 그다음에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설사 내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더라도 최소한 한 3, 4년은 내 돈으로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네. 우리는 오로지 그냥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여기서 끼워다가 저기다 꾸어다가 거기다가 환율까지 의도적으로 막 낮추어 가지고 억지로 호화스러운 밍크 코트를 3만 불짜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 밍크 코트라고 자랑을 했지만은 사실은 일본은 벌써 30년 가까이 전에 우리보다 2배 좋은 밍크 코트를 이미 입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밍크 코트라는 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네. 박 교수가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가치, 양극화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복지 체제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뒤집어 이런 어떤 고상한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반성하면서 나오면 될 텐데 오로지 3만 불만 하면 대통령이 엄청나게 경제를 잘했는 것 같이 떠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고 한 가지 더 찝으면 처음 만 불을 돌파했을 때가 95년이에요. 네. 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엄청나게 자랑하고 2년도 안 돼서 IMF 갔고요. 네.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2만 불 돌파했어요. 엄청 자랑했어요. 그러고 서브프라임 위기 들어갔어요. 3만 불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474를 내놓을 때 4만 불 떠들 때 불안하다. 이거 3만 불, 5만 불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실 있는 경제를 만드는데 국가 경제 정책을 책임진 사람들 신경을 좀 써줘라. 그런 관점에서 3만 불 자꾸 떠들면 떠들수록 전 불편한 거예요. 지금 2만 불, 만 불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경제학자 두 분이 3만 불 시대 이런 반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2만 불 시대 때도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때는 안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까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의 문제, 일단 환경의 절대적인 문제. 것을 해내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3만 불 가야 된다 이런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제 구조라든지 사회 전반의 질적인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치들
삶의 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가치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과거처럼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관료들이 단순하게 GDP 수치를 가지고서 우리 경제와 사회를 평가하는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 안 하고요. 그리고 신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쭉 축적돼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될 우리 현실은 현실대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준비를 게을리 한다면은 과거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 네. 말씀하셨지만은 3만 불 돌파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미세먼지 보고 느낀 게 미세먼지 이야기 한 3, 4년 전부터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근본 대책을 안 세웠다는 거죠. 네. 근본적인 원인 진단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번에. 자, 한국 경제 제가 위기 온다,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도 미세먼지처럼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것은 네. 미세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위기가 오면은 정말 심각하게 그럼요. 남는다는 것이죠. 그럼요.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3만 불 시대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그리고 서울대 박상인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